친문 핵심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1962년 전남 목포 출생이고요. 마산 중앙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시국 사건을 맡으면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는데 노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 출마할 당시 문재인 변호사와 함께 법률 지원단을 구성해 당선을 도운 바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대통령 직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으로 위촉돼서 활동했고 2004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안 기각 결정을 끌어낸 뒤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 이후 민정수석을 지냈습니다. 당시 함께 일했던 이호철 전 민정수석 그리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렇게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 3인방을 뜻하는 이른바 삼철로 불리기도 하지요. 노 전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청와대를 나와서 2008년 18대 총선에서 안산에 출마했지만 낙선됐고요. 2012년 19대 총선 이후 내리 3선을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직전까지 정보위원장을 지낸 바가 있고요. 문 대통령이 진영 장관 후임으로 전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지난 4일이었습니다. 지명 당시 전 후보자는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방역, 나아가서 재난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주목을 끌고 있는 내년 4월에 재보선 관련해서는 선거 관리를 해야 하는 부처로서 당연히 엄중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야 평가는 좀 엇갈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인 전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은 당정청에서 다양한 국정 운영 경험을 갖췄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중앙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호평을 했습니다. 반면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최측근을 선거 주무장관에 보낸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다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미 여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지난 2018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아파트 한 채를 팔아서 15억 원 정도 차익을 거뒀다는 서범수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전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부적절한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15년간 장기 보유한 주택이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자녀 관련 의혹도 있는데 자녀에게 전세 자금을 쓸 돈을 빌려준 뒤에 차용증을 뒤늦게 작성해 탈루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 청문회 준비단은 돈을 빌려준 시점에 차용증을 작성했고 이자도 제대로 받았다고 사실 무근이라 일축했습니다. 청문회 현장 보시겠습니다.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경북 영주 영양봉화 울진의 박형수 의원입니다. 이영 의원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자택 격리가 되는 바람에 오늘 제가 사부임해서 들어왔습니다. 오늘 한번 청문회 해보고요. 계속 눌러 있을지 돌아갈지 결정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문회 해보시고 여기 계셔도 될지 가셔야 할지 저희도 판단하겠습니다.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후보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검증하고 아울러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 발전, 효율적인 정부 조직 관리, 안전관리 정책 총괄 등의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과 그 자질,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셔서 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는 국회 방송 그리고 OBS에서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공직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 청문회가 종료된 후에 여야 간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간사위원들 간에 합의를 거쳐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공직 후보자 전해철.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서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먼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당부와 귀중한 조언은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이후 국회 법사위 정무위 예결위, 정보위 등 다양한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국회 개헌특위에서 활동하며 지방분권을 명문화하는 개헌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비서실 민정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당정청과 여러 부처를 조정 통합했던 경험은 재난안전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수호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국정 전반의 조정 통합을 이끌고 정부 전체 혁신을 선도하는 국정 운영의 중추부처입니다. 제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이같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저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겠습니다. 이러한 각오를 밝히면서 행정안전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제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다양한 재난은 더 자주 강하게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재난안전의 총괄부처로서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 신종 복합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더 혹독하게 다가와 서민의 삶과 지역 경제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재난 약자의 안전망을 확보하고 일상으로 회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둘째, 실질적 자치분권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역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기관 구성 형태 다양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주민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한 후속 법령 정비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가적인 국가 사무의 일괄 이양을 추진하고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협력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확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책임성을 제고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정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범정부 데이터를 상호 연계 활용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최신 정보통신 기술로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를 디지털로 전환하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맞춤형 비대면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개방 가능한 공공 데이터는 전면 개방하는 한편 5G 클라우드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도 정부가 마중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민의 폭넓은 참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중심의 칸막이 없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지역사회가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안전부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저의 생각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1문 1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7분씩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있으시고 자료 제출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예, 그러면 박한수 간사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아니, 우리 후보자께서 그동안에 그 청문 요구서가 우리 위원회에 도착하고 난 뒤에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청문회가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렵다. 우리 의원들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 의원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를 가능하면은 전심 오후 이전에 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이 청문회가 제대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후보자께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도 자료 제출이 저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영동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관련해서 특히 후보자 자녀 관련된 병역 문제입니다만 척추측만증 관련된 자료가 매우 중요한데 아직까지 저희가 청문회 준비하면서 애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은 속히 오전 중이라도 받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질의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권영세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더 제출받고자 하는 자료가 어떤 것인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척추측만증 관련한 자료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시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면 그 관련해서 후보자 측과 이야기하고 후보자 측이 제출할 수 있는 여부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병도 간사님 말씀하세요. 네, 그 아들 자녀 문제 관련 자료 이런 것은 만약에 제출이 가능하다면요, 이걸 공개적으로 전체 개인 관련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출이 된다면 뭐 간사님이나 아니면 의견 제출하신 의원님들 이렇게 해야지 이걸 전체 공개하는 것보다는 좀 그 개인정보 관련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야 좀 의원님들이 확인하는 비공개로 몇 분이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의원님, 예.
제가 뭐 인사청문회 절차에 대해서 아직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자료가 있어야 뭐 확인을 하고 물론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오픈하는 거는 그다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봐야 뭐 개인정보를 다 지우고 하든지 그다음에 그게 이제 바깥에 오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뭐 간사님들끼리 또 위원장님께서 그건 비공개로 하자든지 뭐 그 절차가 있지 예.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럼요. 예. 최우선적으로 그 요구를 했는데 벌써 이게 꽤 긴 시간인데 오늘 아침까지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고 그 내용이 없어서는 뭐 특별히 워낙 후보자가 훌륭하게 살아오셔서 그런지 물어볼 게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박형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사실 후보자 아들의 병력 문제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후보자 아들이 2013년 5월에 1차 신검을 받았고 이때 4급을 받았습니다. 척추 측만증으로 인해서 자료 요구로 해 주십시오. 예, 예. 4급을 받았는데 이때 38도였습니다. 척추 측만 각도가. 그다음에 2015년 5월에 다시 재검 받을 때 42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엑스레이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야지 그 엑스레이 자료가 척추 측만증이 42도여서 면제할 사유가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런 요구가 있었으니까 행정실에서는 그 요구되었던 내용 검토해 줘서 저희가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해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쪽에서도 그 어떻든 요구됐던 자료가 있었으니까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항상 그 청문회를 하면서 자제들과 관련한 개인적인 자료는 저희가 특별히 보는 방식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여야 간사님들과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후보자님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신 거 잘 검토해서 가능한 오후 질의 전에 이렇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울산 울주군의 서범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울산 울주의 서범수 의원입니다. 먼저 후보자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는 2006년에 그 도곡동 도곡레슬 43평 아파트 매입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거주하지 않으시고 2006년은 아니고요. 2003년에 예. 근데 옆에 구입했습니다. 전세로 그 주변에 있는 50평 아파트로 옮기셨습니다.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0평 아파트로 전세를 옮기셨습니다. 그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예, 사실 제가 저기 렉슬 거기 아파트 가기 전에 그 옆에 우면동에 살았습니다. 그때 우면동에 살 때 평수가 사실은 이제 좀 맞춰서 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실제로 샀던 아파트보다는 그 우면동 아파트하고 거의 동일한 그런 크기로 예. 바로 옆동에 후보자님, 이사를 갔습니다. 전세로. 아마 그 후보자 내정된 직후에는 말씀하시기를 입주 당시에 어머니를 모시게 됐고 사춘기에 애들이 있어서 독립된 방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구조는 똑같아요. 43평하고 50평하고 방도 4개고 욕실도 뭐 구조도 똑같습니다. 저기 평면에 보시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셔서 언론에 나온 것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 전에 살던 집의 방에 비해서 이게 좁아지니까 예. 거의 좀 같은 평수로 가서 예. 가족들 생활하는 게 어쩌냐 알겠습니다. 라는 생각에서 그때 바로 옆동에 있는 그 전에 살던 평수하고 거의 같은 예. 평수로 이사를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자, 다음 동영상 한번 보시죠.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해서 한 말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애 한 명이 표정이고 어린애가 생생은 2명도. 저게 지난 12월 11일 날 대통령께서 질문 같은 발언을 하셨습니다. 13평에 2명 아이도 키우겠네라는 질문 같은 발언을 하셨는데 그래서 후보자님도 말씀이 이제 5식구가 43평도 좀 좁아서 본인 명의의 아파트는 두고 50평으로 이사를 하셨다 하셨는데 좀 어떻게 생각해? 조금 이율배반적인 게 아니냐 국민들께 한번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게 한번 해보시죠. 제가 43평이 말씀드린 대로 좁다고 이야기를 하진 않고요. 실제 43평도 저희 4가구 또 어머니를 모시더라도 5분이 생활하기에는 결코 적지 않은 평수입니다. 국민들께는 대통령께서 13평에 4명도 뭐 살 수 있겠다는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그 가장 핵심으로 계시는 우리 후보자께서는 43평도 좀 그래서 50평으로 옮겼다. 이게 조금 국민들 정서에는 맞지 않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실평수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관계가 약간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후보자 입장에서 아까도 저도 친문과 같은 발언을 하셨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후보자께서는 96년부터 2007년까지 서초구 강남구에 계시다가 계속 2008년도에 안산으로 옮기셨고요. 다시 또 2009년도에 도곡 레슬로 주소지를 옮기시고 2010년에 또 안산으로 또 옮겼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계속 서울, 안산을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두 자녀하고 그 배우자께서는 강남에 계셨고요.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배우자하고 장녀는 안산으로 옮기면서 문제는 고등학생인 장남은 혼자 후보자 소유인 강남 동울에서 44평 아파트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아드님이 고3쯤 되셨습니다. 고3입니다. 혼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후보자는 선거 출마를 해서 안산에서 하고 선거 출마는 자녀 교육은 대한민국 사교육의 1번지인 강남에서 계속 했었다. 이런 감이 듭니다. 심지어 이제 총선을 위해서 강남에서 교육을 다 마친 자녀는 안산으로 데려갔지만 고3인 장남은 교육 면제로 계속 강남에 이제 혼자 있었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자꾸 강남에 집 가진 사람을 제인시하면서 어떤 징벌적인 세금 등으로 집값을 때려잡겠다고 했는데 정작 가장 핵심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우리 후보자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강남에 버틸 때까지 끝까지 버텼다. 자녀 교육을 시킬 때까지는 강남이 계속 살았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봐도 전형적으로 내로남불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자녀들 딸하고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서초구 강남에서 생활했고요. 그건 제 직장이 이제 서초구에서 변호사를 했고, 물론 안산에도 사무실이 있었지만 주로 서초구에서 변호사를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쭉 생활을 했고, 당시에 이제 아들이 고3이어서 고3을 안산으로 전학하는 것은 조금 현실에 맞지 않다 생각을 해서. 그건 일부 좀 이해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안산에서 출마를 하고, 지금 자녀들은 계속 강남에 있으면서 강남 교육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저 표에서 제가 지방선거 출마를 2010년에 하지는 않았고요. 2008년 총선 출마해서 낙선하고 2012년에 이제 총선을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총선 출마하는 후보 입장에서는 저나 배우자는 주로 이제 안산에서 생활하게 돼서 이제 고3을 이사시킬 수는 없어서 고3이 이제 여하튼 이 두 가지가 다 국민들 정서에는 좀 맞지 않다. 저는 뭐 좀 지적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 지금 문제 제일 핫 이슈인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경찰에서 있습니다. 단순 폭행으로 해서 내사 종결을 했습니다. 법률가이시기도 하고 2015년 4월에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할 때 법안 소위원으로 참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이걸 가결시킨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의 조치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2015년 제가 19대 법사위 소위에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했던 게 맞고요. 사실 그 당시에도 석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을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운행 중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 논란의 결과가 이런 조문화로 돼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으로서 되시면 경찰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재수사하면 돼요. 내사 종결했으니까. 장관님께서 좀 재수사 의지가 있으시면 재수사하도록 좀 시작하시죠. 제가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에서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것보다는 내사 종결한 상황 다시 끄집어내서 재수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고발을 이렇게 한 것, 예. 예, 아무튼, 예. 그래서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후보자인 제가 어떤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거 아닌가.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 을의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위하겠습니다. 네. 김민철 의원입니다. 먼저 전해철 의원님에서 행안부 장관으로 이렇게 내정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후보자께 이렇게 쭉 보니까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의욕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이제 지난 2017년 헌법 개정 이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실 때 지방분권의 명문화를 이제 헌법 개정 안에다까지 이렇게 넣는데 큰 역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요 핵심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 2017년에 제가 이제 개헌특위 국회에서 설치된 개헌특위에서 할 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특히 지방자치의 실질화에 대해서는 논의 토론도 하고 주장도 많이 해서 규정을 넣기로 했는데 저는 그때 가장 크게 생각했던 것은 적어도 지방자치가 현재 현행법의 2개 조문으로 해서 좀 빈약한 이런 현실에서 국정의 원리로서 지방자치가 필요하다라는 뜻에서 보충성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보충성은 가장 가까이 국민에게 가까이 있는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자고 해서 이번 지방자치법에도 들어있지만 그 조문을 헌법에 규정해서 국정 이념으로서 지방자치를 실질화하자 등등의 주장을 하면서 저는 그동안 조금 소홀히 됐던 지방자치의 실질화를 헌법 차원에서 끌어올려서 실현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 지방자치에 이렇게 관심도 많으시고 이제 그런 전문성이 좀 있으셔서 지방자치에 관련돼서 이렇게 좀 질의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초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32년 만에 이제 국회를 이렇게 통과를 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자치의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대한민국을 민주적 발전시키자는 걸 이제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이제 주요 내용 중에 보면 이제 이번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내용은 인구가 100만 대도시에는 특례시를 이렇게 명칭을 부여하고 그리고 시군구에는 균형 발전,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서 이제 특례를 이렇게 부여를 행안부 장관이 할 수 있도록 이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의회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의 기초의회까지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또 의장 인사권까지 이렇게 주었는데 이제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사실 이런 부분이 1년 뒤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려고 하면 지방의 재정이 좀 많이 이렇게 보니까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의 재정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는 본 의원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하고 지방 간 그리고 광역 기초 재정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제대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지 이제 지방도 같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지방자치 실질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 역시 해야 되고 이미 이제 정부에서 1단계 재정분권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2단계 재정분권이 잘 되는 것이 지방자치 실질화에 도움이 되고 또 필요한 요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8년 이제 우리 행안부에서 재정분권 추진 방안이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지금 2020년도까지 이제 비율이 7.5 대 2.5까지 이렇게 이제 전보다는 이렇게 개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전과 후가 달라져야 된다. 지방재정분권 추진 방안이 발표될 때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2020년 올해까지 이제 22년까지 7대 3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이면 지금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이렇게 시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서 재정도 어려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22년까지 7대 3의 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가려고 하는 부분을 그 장관님이 이렇게 잘 되시면 이 지방을 위해서 그 2021년 내년도에 그 7대 3 비율로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한번 해주실 의향은 있는지 장관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2단계 재정분권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 당국은 약간의 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통과돼서 지방자치법이 여러 그런 그 개정 내용이 현실화되고 또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재정분권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당국하고 충분하게 논의하고 협의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강하게 주장을 해서 말씀하신 7대 3의 재정분권이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7대 3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자치분권위에서 안을 냈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예산당국에서 좀 반대를 하고 있어서 그걸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 그게 확정이 돼야만이 2020년에 그 말씀하신 7대 3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내년 상반기 중에 아무튼 협의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2년에 이제 7대 3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런 그 지방의 재정을 좀 늘려준다는 차원에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전해철 후보자께서 이제 국회 19대 있을 때부터 보면 이제 되게 지자체 재정의 형평성 그리고 지방의 재정 확충 관련된 그 법안을 이렇게 많이 내시고 그 역할을 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수력 원자력 발전이나 이제 이런 게 있을 때도 이제 저력 발전의 지역 자원 시설세를 부과해서 주민들이 이제 경제 손실 보전케 하는 법안도 발의를 하셨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관이 이렇게 오늘 인사청문회가 잘 돼서 되신다면 그 지방자치가 지금 많이 어려운 부분이고 여기에 지금 개정된 법안도 중앙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 부담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정이.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실 수 있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의 이모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관님 후보자로 내정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그 모두 말씀에서도 밝히신 것처럼 정말 과제가 산적되어 있는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완성하셔야 되는 책임이라든지 또 확산일로에 있는 코로나19 대비를 하셔야 된다든지 또 한국판 뉴딜 중에서 또 지역 뉴딜이 또 대단히 또 중요한 과제로 부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라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 또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뭐 정말 어깨가 무거우실 줄로 믿는데 정말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오랜 의정 경험과 국정 경험이 있으시니까 잘 해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다행스럽고 어려운 때 중책을 맡게 되신 것 거듭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질의에 앞서서 짧게 두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얼마 전 그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갈등 국면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건 개혁을 위한 그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7일이셨던가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덧붙여가지고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해 왔고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겠다, 않고자 했다 이런 이제 강조 말씀을 하셨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국정원법이라든지 공수처법이라든지 이제 정말 중요 입법의 어떤 과제들은 제도적으로는 개혁을 법적으로 이제 뒷받침이 됐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갖고 계신지 짤막하게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결국은 제도에 의해서 완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가 설치되고 또 국정원법이 개정이 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는 권력기관 개혁의 중요한
제도적 마련이 또 제도적으로 완성될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일부 언론에서 그리고 또 일부 그 야당 분들께서도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그 이제 관리 주무 장관으로서 뭐 공정선거에 대한 우려들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입장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선거관리 주무는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행안부가 행정안전부가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장관을 포함해서 국가공무원들은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고 선거에 개입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 그런 면에서 행안부 만약에 제가 장관으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선거 중립을 해치거나 또는 공정성을 해야 할 일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동안 역대 의원분들이 행안부 장관이 쭉 해왔을 때도 예, 어떤 선거에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어떤 선거의 공정을 해친 사례도 없어서 예. 저도 그런 선례에 따라서 선거 중립이나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제가 서면 질의에서 장관이 되시면 가장 먼저 추진할 과제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코로나19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 사고에 총력 대응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지금 국민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경제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고 장관이 되신다면 정말 이런 어려움을 살피시는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지자체별로 이제 단계가 2단계, 2.5단계 뭐 전부 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서 일부 혼선이 있고 한데 이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짧게 좀. 예, 3단계 격상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수도권에서 5인 이상의 집합금지를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을 일단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시행하고 3단계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나 또 영향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또한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의 도로 독감까지도 지금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데 그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업 중에서 사항 중에서 광역단체장이 참가하는 제2국무회의를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이럴 때 한번 장관님이 제2국무회의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건의드릴 의향은 없으신지. 일단 제2국무회의는 현재 헌법상 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번 지방자치법에 통과됐던 정책협의회가 사실상 또 실질적으로 제2국무회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이번 지방자치법에 그 개정된 정책협의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한번 이렇게 그 독려해 주시는 것도 참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이제 과정을 다 극복을 하고 권력기관 개혁을 했는데 경찰 개혁 중에서 이제 국가수사본부하고 그 경찰위원회 특히 이제 자치경찰 이 부분이 이제 잘 매듭이 졌습니다. 여러 가지 여야 간의 합의를 거쳐서 잘 매듭이 졌는데 아쉬운 부분이 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위원회가 실질화되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쉽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을 좀 내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만 가지고도 뭐 1시간 강의를 하려면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법무부 장관과 다르게 정부 조직법에서도 직접적인 그 지휘 감독을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우리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위원회를 사실 거쳐서 이렇게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문민통제기구로서는 국가경찰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하다는 여러 가지 지적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찰의 많은 권한이 이번에 권력기관의 제도화로 인해서 왔을 때 경찰에도 그 권한이 남용되지 않는 조치와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지만 현재 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 기관에 어떻게 보면 머물러 있어서 지금 경찰법에 나와 있는 자치경찰위원회가 하부지 행정기관에 비하면 훨씬 더 권한이 미약해서 그 부분을 실질화하는 저는 방안이 필요하고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와 같은 국가경찰위원회 지휘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모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의 이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 우선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축하를 드립니다. 처음에 이 후보자로 연락은 어디서 언제 받았습니까? 내가 후보자로 연락받은 건 언제 어디서 받았나요? 예, 지명받고 또 그 임명 내정 받고 하는 과정을 잘 이렇게 후보자 입장에서는 네.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게 관례와 관행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얘기한 분도 있으신데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뭐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듣겠습니다. 네.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중요한 상황인데 아까도 모두번에 보니까 국가적 위기상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고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는 게 적절한가요?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뜻이 어떤 뜻이에요? 저는 이제 물론 그 청와대에서도 근무하고 삼선의 의원을 했습니다만은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나은 분들도 부족하지만 행정안전부 장관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예,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쓴 거예요? 이거 누가 써준 거예요? 예, 제가 썼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했고요. 한간에서는 내년도에 서울 부산시장도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때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소위 원조 친문 인사다. 한간의 얘기입니다. 이런 분이 오는 건 선수가 심판으로는 하는 거 아니냐. 아까 그 선관위가 있다고 그러지만 행안부 장관의 선거에 있어서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공명선거, 공정선거 말씀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좀 더 공정하게 또 선거 중립을 지키라는 말씀하신 대로 좀 잘 해주십시오. 과거에도 다른 장관 후보자도 오시면 공명선거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은 공명선거 하겠다 이렇게 말씀, 실제는 안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말씀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지금 특정한 지역 출신이 장차관을 맡게 됐어요. 그것도 인접한 시군에. 이게 균형 발전, 균형 가치,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앞으로 우리 행안부 장관 인사권 행사할 때는 지역 균형, 균형 발전이 공간적인 얘기만 아니라 사람의 균형도 있다는 걸 감안해서 좀 어느 특정한 지역의 사람들이 소외받거나 우대받거나 하지 않도록 균형 인사 해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시고요. 자, 지금 민변 소속이시죠? 지금도? 예. 민변. 그렇습니다. 근데 회원은 아니고 특별위원이라 해서 공직에 나갔을 때는 그 민정수석 시설에 해마루의 전후에서 특별히 사건이 늘어나고 줄은 건 왜 그렇습니까? 우연입니까? 어느 정도 어떤 자기성이 있습니까? 예, 그 언론에 나온 것을 봤는데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해마루 사건 선임과 관련해서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고요. 언론에서 나온 뒤로 이제 해마루에 좀 확인을 해봤더니. 그런데 우연의 일치입니다만 그 민정수석 전후에서 여기에 사건이 늘었다 줄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게 제가 또 확인을 해봤더니요. 사건 수가 는 것은 맞는데 그게 IMF 이후에 소멸시효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마루만 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기보 사건이 늘었답니다. 그래서 해마루가 맡았던 사건의 비율은 차이가 없고 절대량만 좀 늘었다. 이렇게 이제 저도 확인했더니 해마루에서 이야기했고요. 알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사회 지도층이 소위 그 장관 후보다 이렇게 하면은 유난히 부동산 문제, 병역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사회 지도층이 뭔가 일반 시민 국민이 볼 때는 뭔가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다른 뭐가 있구나. 근데 늘 지적되는 게 이 부동산 문제, 이 병역 문제인데 또 자녀 교육 문제인데 그 점에 대해서 뭔가 행안부 장관이 된다면 이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노력을 좀 하시겠습니까? 예, 모두가 먼저 설선수범해야 된다고 그건 생각합니다. 여야 어느 당이 와도 이게 장관 후보자 온 사람 청문회 해보면 총리나 늘 부동산 문제, 주민등록 전입 문제 이런 거에 이 병역 문제 늘 좀 일반 국민과 거리감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사회 전반의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점을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그 중기부 대전에 중기청으로 있다가 부과됐는데 이 세종청사로 이전한 것 관련해서 행안부가 역할을 많이 해야 됩니다. 행정도시 중심법에도 그렇고
정부 청사 전체 배치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후보자로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지금 현재 알아보니까 이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청사가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판단하시는가요? 예, 현재는 이제 그 이전을 하겠다라는 의향서를 접수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공청회를 끝냈고요. 이제 관계부처 협의를 하게 됩니다. 아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청사가 지금 아직 완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간다면 임차를 해야 될 상황이고 해서 그 중기부가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상 맞지만 또 대전 등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명하고 있어서 신중해야 되는 거죠. 왜 예, 그러냐면 그래서 중기부만 이전하는 게 아니라 관련 기관이 다 옮겨가고 그럼 앞으로 대전에 있는 청은 부과되면 다 옮겨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 공간적 개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좀 신중한 판단이 되도록 우리 나중에 장관이 되시면 적절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광역자치단체가 총 몇 개죠, 지금? 지금 17개입니다. 17개죠. 그런데 지금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무원을 증원하다 보니까 100만이 훨씬 넘었고요. 3년간 7만 5천 명이 증가했어요. 이거 조금 구조조정할 필요도 있어요. 지방에는 지금 뭐 책상을 놓을 데가 없어요.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길게 보고. 반면에 경찰하고 소방은 인력을 계속 늘려야 되는 것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합리적인 배분이 돼야 합니다. 절대량만 늘리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경찰 인력의 확충은 바람직한데 이 계급 구조의 개편, 이 간부직이 지나치게 적습니다. 이걸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 자치 경찰 정말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시 한번 잘 문제점이 없는지 뭐 경찰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다시 보완할 부분이 많습니다. 소방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소방은 청단인데 국이 2개밖에 없어요. 이게 이런 청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살펴주셔야 되고 또 이 소방 조직도 지금 재난 업무가 안전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점점 소방의 기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은 본부예요. 소방청, 지방 소방청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 그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자, 지금 얼마 전에 정보위원장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국정원에서 가지고 있는 대공 수사권 이관했습니다. 국정원이 계속 정보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관하는 게 과연 적절한 건지 어떤 판단하셨습니까? 예, 먼저 좀 과정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7번의 소위를 했습니다. 그 상당 부분 의견 일치를 했는데 제가 20대 때도 정보위원회를 했습니다만은 20대 때부터 쭉 해왔던 거의 90% 이상은 이제 합의가 됐던 내용이고 다만 하나가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사권 이관이었는데요. 1차적으로는 국정원이 갖고 있는 대공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그 정보를 수집해서 보내면 경찰이 받아가지고 수사 단계에서만 하는 거고 또 그 과정에서 국정원의 힘이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해서 조사권을 새롭게 신설해서 남겨두는 등 적어도 대공 수사가 약화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3년간 좀 유예 기간을 둬서 예를 들어 국정원과 경찰 등이 정보협의체도 만들고 경찰도 훨씬 더 잘 준비할 기회나 시간이 필요하다 등등의 장치를 했습니다마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이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충남 천안시을의 박안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먼저 장관 후보자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장관님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짧게. 현재는 코로나19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행안부가 해야 될 일은 지방자치가 정말로 실질적 지방자치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일이 사실은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자치분권위에서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통과된 거 후속 논의하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예, 오늘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장관이 내정되시면 지방자치법 후속 작업이 더 중요합니다. 32년 만에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지방자치의 권한들, 역할들을 전면
개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일로 챙기셔야 될 과제가 아닌가. 예, 이렇게 그 당부 말씀을 부분에 드리고. 대해서는 후속 법률 한 5개 정도를 이미 발의에 돼 있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추가로 특히 발의하는 시행령 준비를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저는 중요한 게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재정분권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단계는 끝났습니다. 18년까지. 그래서 지방소비세 10% 인상을 해서 국세 지방세 구조가 저렇게 대략 74대 26까지 조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2단계 재정분권이 한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올 7월까지 19번에 걸쳐서 논의를 이어왔는데 최종 목표가 7대3 구조로 바꾸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실제 보시면 많은 논의 속에서 현재 단계를 점검해 봤더니 그 지방정부 여러 TF에서 절충안 낸 TF 대안이라고 해서요. 합의 본 건 아니지만 분권위원회에서 조정한 안을 혹시 보고받으신 적은 있나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주 내용이 지방하고 지방 복지사업 기능 조정해 갖고 한 5조 4천억 규모 지방 부담이 증가되고 지방세 확충을 통해서 약 12.2조 정도 늘리겠다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조정이 되면 사실은 7대3에 가깝게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정말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정당국이 계속 기피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공동세를 만들자 이런 방식으로 그것도 또한 재정당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 수반이 안 되면 지방자치법 후속하는데 반쪽밖에 안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아까 야당 의원님들이 실세 이런 얘기 하시던데 능력 있는 우리 행안부 장관의 역할을 기대해봐도 되겠죠? 예, 앞에서 말씀 이미 드렸지만 지방자치법 어렵게 통과되고 의미 있게 통과된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2단계 재정분권 꼭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장관님이 저는 문재인 정부 성공의 마지막까지 계실 것 같은데 2단계뿐만 아니라 내년에 그건 하신다고 했으니 2023년부터 3단계 재정분권의 밑그림도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핵심은 기초자치단체 지방세 확충. 지금까지 이제 광역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을 조금 더 기초 단위까지 내려갈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1단계 재정분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게 기초자치단체가 실제로 그 재정분권의 효과를 별로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 2단계는 사실상 거의 확정이 됐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단계 재정분권 아직은 밑그림도 그리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걸 구도를 만들어 간다고 할 때는 기초자치단체 굉장히 중요한 실질적으로 우리 장관님이 역사에 남길 수 있는 실질적 지방 재정분권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하나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떤 PPT를 한번 보시면 이제 2단계 핵심도 지방 소비세율을 10% 올린다는 겁니다. 지금 지난 1단계도 그렇습니다. 10% 올려서 21%를 만들었는데 이걸 31%까지.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되면 지방 소비세율을 높이면 지방으로 이양되는 국세, 즉 부가가치세는 늘겠죠. 근데 내국세 총량이 줄기 때문에 교부세율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지금 교부세 19.24% 들어가는 부분이 한번 PPT를 보시면 지방 10포인트를 그렇게 지방 소비세 올리면 지방 소비 세입은 8조 7천억 정도 느는데 내국세가 이제 나눠주는 게 감소분이 되니까 그게 이제 19.24로 재원으로 지방 교부세가
1조 6천억 정도가 이제 줄어들겠죠. 한쪽은 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순중을 따져보니까 다음 한번 표 복잡하긴 한데요. 보시면 실제로는 지방세 8.3조 늘고 보통교부세는 1.5조 줄고 그리고 뭐 상생발전기금 출연 증가 등에 따라서 순합종은 사실은 5.9조 밖에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 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19.24%인 교부세율을 따져봤어요. 따져봤더니 0.69% 그러니까 즉 19.93%로 교부세율을 늘려야 감소분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님 되시면 여러 의원님들이 교부세 증액에 대해서 법안들을 냈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대로 교부세 감소분이라든지 또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또 의원님이 이와 같이 19.93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또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재원 보충이라든지 재정 형평화 등으로 인해서 이걸 인상하는 것은 조금은 험난하게 많은 논의와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는 같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존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수치를 어떻게 하든 간에 지방교부세율 오랜 기간 이와 같이 있었던 것에 대한 또 다른 논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이 교부세율은 김대중 대변인께서 10%에서 10%. 예. 그리고 노무현 때 했습니다. 17.2%.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기초로 만드신 게 저는 참여적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과제가 해야 될 거다. 잘하겠습니다. 예, 박안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광명시의회 양기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의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정말 이 코로나19라는 국가 비상 상황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조정과 통합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 또 이렇게 청문회 선거에 대해서 축하보다는 사실 많은 그런 책임감을 느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미 모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행안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코로나19 대응이라고 얘기한 인식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근데 물론 행안부가 다른 중앙부처와의 여러 협력 또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1번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에 있는 광역 기초 단체들과의 협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무선 의원님께서 제2국무회의를 좀 활성화시키자 했을 때 장관 후보자께서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인식에 공감을 한다는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광역단체장들 또 뭐 기초단체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분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분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그런 어떤 나름대로 방안이 있습니까, 후보자님? 예, 현재는 이제 행안부 장관이 부단체장 분들하고는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운운하고 또 실천하고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분들하고는 현재 정기적인 그런 정례적인 모임은 없지만 현재 지방자치법에 개정된 내용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신설되는 것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개정된 내용의 그런 협력회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실질화하고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장관 후보자님께서 그동안 청와대, 국회의원 등등 당 정청과 또 국정에 대한 경험과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단체장들의 그런 모임,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우리 시도 광역 단체장들과 필요하면 기초 단체장들과의 회의와 협력 체계를 제대로 구축해서
장관 후보자께서 정말 이 코로나19 극복과 또 민생경제 회복 또 지방자치의 지방분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데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로 코로나19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일선의 지방자치단체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고 또 그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화, 소통 또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필요하면요. 지방과 현장을 좀 찾아가셔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안부 장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상황이 지속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 그런 역량과 또 의지가 있으니까 전국의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또 민생경제 어려움으로 인한 여러 가지 국민과 주민들, 시민들의 좀 손을 잡고 해결책을 좀 잘 조정하고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더 심각해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특히 어려움이 크고 그분들의 절규가 참 심각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 비용 부담 요인 가운데 무려 70% 가까이 69.9%가 임대료 문제라고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정부도 그동안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또 국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또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인하 시행 등을 통해서 노력을 했지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 행안부는 또 후보자님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근래 임대료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통 역시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정부에서는 이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 세제 지원 등은 해왔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유재산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료 한시나 5%를 1%까지 이렇게 한다든지 등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간의 영역에서 훨씬 더 할 수 있게 가야 되겠지만 일단 행안부가 할 수 있는 공유재산 등에 대해서는 그 임대료 인하 조치가 충분하게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자치단체 광해군 기초권 거기서 이 임대료 인하의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지자체에 대해서 특별 교부세를 더 준다든지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또 후보자께서 같이 했던 그 세월을 제 나름대로는 알고 있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하면서 지방 분권에 대한 많은 그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배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후보자께서 이번에 행안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이 지방 분권에 대해서 보다 더 강력하고 정말 열정적 주도적으로 저는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정말 우리 건국이후에 가장 주민의 편에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더 강력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방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후보자님의 소신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행안부에 많은 일이 있습니다. 정부 조직을 하기도 하고 또 지방세 문제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 등 많은 일이 있지만 특별히 제가 그동안 공직이나 또는 의원 생활할 때 하고 싶었고 또 강조했던 게 지방자치 실질화, 지방분권이었습니다. 마침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되어서 많은 제도 등이 생기고 또 그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좀 더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양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그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이 됐는데요. 그렇게 법안이 쉽게 통과되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여야 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 생각하고 무엇보다 또 합의에 의해서 많은 소위의 결과로 이루어진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모두 다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1소위에서는 아마 그 지방자치법 관련해서만 소위를 5번 정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야 의원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고, 그래서 말씀처럼 합의로, 그리고 많이들 놀라셨죠? 통과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까지 다 통과되는 것에는 이렇게 그 지방자치법에 대한 필요성, 요구가 있었고, 또 의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지금 답변도 잘하고 계시는데, 지방자치법 관련, 그리고 지방분권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이를 그 답변에 맞게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국민의힘의 경북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의 박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경북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의 박형수 의원입니다. 우리 서범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전 국민적인 관심사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찰청이 지금 행안부 소관이고, 그다음에 우리 후보자님이 법사위원 때 이 부분 특가법 개정 때 관여하셨기 때문에 그 견해나 소신에 대해서 묻는 것이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건은 2000년 11월 6일 밤 11시 30분경에 이용구 차관이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한 후에 잠을 자고 있으니까 택시 운전사가 깨웠습니다. 그러자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고 이런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으로 간주해서 내사 종결 처분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자, 그 경찰의 내용이 왜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내사 종결 처분했느냐? 그게 2015년 헌법재판소 판례를 예를 들면서 공중의 교통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 운행할 의사 없이 자동차를 정차한 경우에는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안 된다라는 이 판례를 근거로 들면서 내사 종결 처분했어요. 자, 근데 이 판례는 2015년 5월 29일에 지금 후보자가 지금 관여하신 이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는 2014년 5월 18일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 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든 것은 이 판례와 그 헌법재판소 판결 속에 들어있는 대법원 판례, 그것은 모두 다 이 법 개정 이전의 걸 얘기하는 것이고 이 법 개정 후에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그런 경찰이 잘못 인용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그 2015년 6월 법사에서 논의할 때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후에 또 정리된 것을 2번에 하는 등 과연 이 운행 중이라는 것에 어떤 걸 추가해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저도 그 기억을 논란에 하고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경찰의 이 발표에 대해서는 이게 예전 법 개정 이전의 판례를 가지고 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후보자 입장에서 이미 경찰의 조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따가 후보자의 본인의 견해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법률은 원래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는 이렇게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법 2015년 개정할 때 운행 중이라는 곳에 가로를 치고 뭐라고 했냐면은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이거 뭐 버스나 택시를 얘기합니다. 버스, 택시를 운전하는 중에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운행 중의 개념에 포함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걸 규정을 해놨거든요. 이 법문의 의미상으로도 명확합니다. 지금. 그다음 두 번째, 이 법률 개정 이후에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2019년 2월에 아파트 앞에서 하차했는데 거기서 시비가 붙어서 멱살을 흔들어서 2주 상해를 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 피해자도 처벌 불어냈어요.
이용구 차관 사건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용구 차관 사건은 내사 종결 처리되고 이 사람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국민이 법이 형평이 있고 공정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 또 한 가지는 이 법률 개정 후에 이 특가법 적용이 합헌이다라는 판결도 헌법재판소의 판결내도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은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한 일시 정차의 경우는 요금 시비 등 대중교통 이용 과정에서 다툼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계속적인 운행이 예정되어 있어서 주행 중인 경우와 공공의 안전에 초래한 위험성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즉 주행 중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한다는 의미로 이게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결을 했어요. 자,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이 경찰이 얘기한 그 논리도 잘못됐고 결론도 내사 종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이거든요. 자, 그다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때 이 2015년 법률을 누가 발의를 했냐면 우리 당 김성태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이때 제한 이유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용 버스와 택시 기사에 대한 폭행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폭행 사범이 14,000 이 정도 된다고 그래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그런데 단 100명 0.69%만이 구속돼서 처벌받았다. 처벌이 굉장히 약하다. 이게 왜 이러냐? 특가법이 정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범위를 자동차가 실제로 주행 중인 경우만으로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에 원인이 있다. 그래서 제한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은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승객 승하차를 위해서 정차한 경우도 이 특가법 5조의 10 1항의 운행 중이라는 개념에 포함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제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왜 이러한 법률이 나왔냐면요. 이 운행 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지금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으로 일시 정차한 경우, 신호등에 이거는 처벌된다. 운행 중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경찰서 앞에서 가서 정차한 경우, 그 다음에 도로가에 정차한 경우, 또 강아지를 안고 승차한 승객 내리라고 했는데 정차한 상태에서 폭행한 경우에는 운행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처벌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법률에 의해 이 법률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를 처벌하기 위해서. 자, 이때 당시 우리 전해철 후보자님이 법사위원으로 이 법 개정에 참여하셨죠. 그때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해철 위원이 개정안을 만들면 향후 다툼 없이 해결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2013년 대법원 판결은 이게 뭐냐면 저거 조금 전에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강아지 안고 탄 승객한테 폭행한 경우, 내리라고 하니까 폭행한 경우, 정차한 상태에서 폭행한 경우입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운행 중에 개념을 한정적으로 해놓습니다. 운행 중의 개념을 개정안처럼 해놓으면 이런 판례가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2013년도 13도 7477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위배된다는 전제에 두면 절대적으로 법이 개정돼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야지 가해자에게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처벌하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한다라는 걸 명확하게 우리 후보자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합헌이 나왔던 것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또 논의 과정에서 그 판례를 저희들이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을 뭔가 불명확한 것을 문제다라고 해서 논의했던 거 다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9년 판례는 제가 잘 모르는 게 2015년에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논의했고 논란해서 이런 개정이 된 것까지는 제가 자기 알고 있고 그 경위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다 맞는데 이위 적용 사례까지를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무튼 제가 그 부분에 다시 좀 볼 수도 있고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 을 이해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서울 강동 을 출신 이해식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행안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후보자님께서 개헌특위 활동하시면서 보충성의 원칙을 헌법에 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고 실제 사실은 2018년도 3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정안에 담겼었죠. 그죠? 네. 그 상당히 우리 지방자치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규정인데 그게 지방자치분권특별법에 있고 이번에 지방자치법으로 가져와서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시각 자체를 이제 완전히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제 중앙지방협력회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앙과 지방의 관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그야말로 지도 감독하는 상명하복식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야말로 협력하는 수평적인 관계다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지만은 아직 행정의 거의 대부분은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거의 이 종속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법은 대대적으로 개정을 해서 이제 그런 점들을 수정을 하고 특히 구장 같은 경우가 원래는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이었는데 그것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라고 이제 제목도 바꾸고 그래서 어쨌든 선언적이나마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법을 통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설정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이 행정 집행 현장에서는 뭐 전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고 그렇다면은 그런 점들을 하나하나씩 바로잡아 나가야 하고 그런 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자기 책임성 이런 것을 강화시켜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면은 지방재정법 같은 경우에 지방재정법은 뭐 거의 이제 많이 손을 못 댔습니다. 앞으로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성과계획서를 만들고 그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제출할 때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계획서의 작성과 관련된 제도가 거의 행정안전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거의 서식까지 다 일일이 만들어 가지고 조금만 벗어나도 안 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일선 행정을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냥 금과 옥조처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은 또 문책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자기 책임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전해철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은 저는 바로 잡아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말하자면 이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 정착을 위한 뭐 제도 개선 TF팀 이런 것을 한번 행정안전부 내에 만드셔가지고 이 중앙정부와 이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규율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면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 바로잡을 것들은 바로잡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든지 지금 뭐 엄청나게 저도 뭐 단체장을 해봐서 압니다만은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의 수준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자체 조례를 통해서 얼마든지 제도화하고 그것을 일정한 기회에 행정안전부가 한번 살펴보고 또 그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또 뭐 상을 한다든지 좀 여기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이렇게 이런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가 그야말로 그런 협력적인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의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근원적으로 해결한다면 분권법에 있던 지금 지방자치법으로 옮겼습니다마는 이 보충성의 원칙이 다만 사무 배분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지방자치의 원리라든지 또 국정의 이념까지 됐어야 된다. 그게 제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헌법에 규정하는 개헌의 필요사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이번 이제 지방자치법이 통과되면서 여러 가지 지방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걸 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조례도 너무 법령에서 그 조례의 범위를 굉장히 기속하고 또 조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등이 많이 있는 것의 사례도 있고 그걸 또 규율하기 위해서 조례를 그렇게는 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규정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조례의 자율성 등이 이제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은 맞고 그런 면에서 이 전체적으로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 즈음해서 이 국가와 정부와 또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대한 것을 좀 연구도 하고 네. 또 근원적으로 이렇게 설정한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또 좋은 의견을 주시면 네. 좀 더 근원적인 문제 역시 저희들이 연구하고 대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2차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앞서서 우리 박완주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너무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출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육 사업은 이제 아동수당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노인복지 사업들은 이제 국가가 담당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꾸고 지방소비세 10%로 올려서 재정을 확충하고 뭐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방의 재정 부담은 8.6조 그리고 재정 확충이 되는 것은 이제 12조인데 3조 4천억 정도의 순증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재정당국의 반대를 불러오는 주 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저는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안들을 제시해서 2단계 자치구조 방안들이 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예산 당국에서는 이 세부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공동세로 하자라고 근원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잘 안 되는데 훨씬 더 좀 세부적으로 또 가능한 조정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맞춰가는 그러니까 너무 기본과 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좀 수치 등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의 가능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었지 뭐 본심은 아니었다는 것이 좀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관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은 그런 것을 하나의 어떤 대안으로 제시를 하면 저는 충분히 이것을 적어도 한 1, 2월 달에는 정부안을 마련을 해야 후속 작업을 통해 가지고 적어도 내년 말까지 완전히 입법이 끝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해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경기 포천시 가평군의 최춘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이용구 차관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은 사건 접수가 되고 또 거기에 경찰이 또 출동을 해가지고 다 그 영상도 확보를 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그 피해자가 이제 제출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자신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건 직후라 그러면 몇 시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예, 제가 뭐 상세하게는 모릅니다만은 제가 듣기로는 이제 당일날 네. 그와 같이 택시 기사하고 그런 다툼을 하고 나서 다음 날 아마 만나서 이야기한 것으로 저는 뭐 그렇게 일단 그 같은 내용 중에 피해 부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기재를 했거든요. 그럼 이 피해 부위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누가 판단하고 누가 이거 확인한 겁니까? 의원님 제가 그 부분에 뭐 사실관계를 상세히 이렇게 이야기 듣거나 그럼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제출해 주실 부분입니다. 이건 자료를요. 그리고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도 처벌 불원 의사를 11월 8일 날 표시를 했고 그 후에 처벌 불원서를 11월 9일 날 제출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에 보면 또 원만히 합의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원만히 합의했다는 것은 피해자하고 어떤 합의가 되는지 그 내용이 돼가지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상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같이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특가법 적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그 문제인데, 이게 택시 기사가 이 진술을 번복을 했습니다. 그 왜 이게 번복이 됐을까요? 혹시 후보자님께서 예측되는 게 없습니까? 왜 진술을 번복했는지. 전혀 예상되는 게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요. 또 서초소에서 출석 요구를 이제 우리 이용구 차관한테 했는데 이 불응을 했습니다. 만약에 일반인이라면 이렇게 불응할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드시죠, 이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데 대한 이 부분도 좀 이렇게 의아스럽지만, 이 운행 중이 아니었고 폭행도 별 것 없었다. 이와 같은 것을 서초소에서 다 판단해가지고 보도자료를 내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제가 유사 사건 몇 개 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특가법에 적용이 된 건데요. 울산지법에서 판단한 사건 하나 보면은 얼굴을 때리고 목을 미쳤다. 이것도 다 정지된 상태에서 한 겁니다. 이게 요금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일어난 사건이죠, 이게요. 여기에 보면 벌금 900만 원을 이렇게 판단한 게 있고요. 광주지법에서는 아파트에 도착 후에 택시 기사가 불친절하다고 멱살잡이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단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에서는 하차를 위해서 자고 있으니까 잠을 깨우니까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목 조르고 머리 때리고 뭐 이런 거. 이와 같은 사건에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하고 집행유예 3년으로 해가지고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차관의 경우는 목적지에 도달해가지고 승객이 자고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택시기사가 깨운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판단했냐면 운행 목적이 달성돼 운행 중이 아니기 때문에 특가법 적용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자님 한번 견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이거? 예,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운행 중에 대해서 제가 개정할 때 법안 소위에서 논의하고 또 이런 결론을 낸 건 맞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적용 사례까지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그 사례도 잘 모르고 사안도 몰라서 또 후보자로서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따로 이 자료 받는 거에 대해 가지고 동의하시는가요? 예, 의원님께 자료 받는 거는 자료 어떤 필요한 건 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자님과 아들 병역 문제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뭐 다 자식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질의 드리는 자체가 그렇게 마음에 내키지는 않습니다. 하나, 의혹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만 그 다음에 더 이제 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정부의 7대 비리 중에 하나로 이 병역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후보자님 아드님 문제도 지금 상당히 좀 의혹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지난 2018년도에 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니까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2013년도 5월 달에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고요. 공익근무 소집 대상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건 맞죠? 그렇습니다. 예. 같은 해 9월에 병무청에 병역처분 변경원을 내고 재검 신청을 해가지고 또다시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변경 처분원을 냈습니다만은 실제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4급은 그 위에 게 그대로 기존에 존속되어 있던 겁니까? 변경원을 내고 나서 본인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받은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냥 그걸 취소해버리고 원 처분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예, 2015년도 5월달에 그 4주 군사훈련을 해가지고 훈련소에 입소를 하게 되는데, 이 신체 검사 대상으로 거기에서 분류가 돼가지고 귀가를 하고 그 다음에 5급 판정 받은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신체 검사 대상으로 분류가 됐는데 훈련소에서 이거는 어디에서 한 겁니까? 누가 논산훈련소에서 했었습니다. 훈련소에서 이렇게 귀가 대상으로 분류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상당히 희귀한 사건인데요, 보면요.
제가 듣기로는 그 이제 훈련소 입소해서 그리고 훈련하는데 이제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하니까 그게 아마 규정상 5일 내지 7일 이내 그런 경우에는 판단해서 다시 한번 신검을 하든지 하는 조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산훈련소에서 그럼 귀가 조치를 통상은 논산훈련소에서 이와 같은 판단까지는 안 내리는 걸로 저 본 의원 알고 있는데 귀가 조치까지를 판단을 내렸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 했던 것은 제가 병적기록부에 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최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북 익산시을의 한병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북 익산을의 한병도 의원입니다. 이렇게 후보자로 되신 것에 축하의 말씀과 함께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셨지만 참 무거운 마음 함께 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께서도 우선 해결 과제를 코로나19 극복을 말씀하셨는데 다행스러운 생각이라고 들고요. 우리 재난부처를 총괄하는 행안부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내정이 되시면 장관이 되시면 온 마음을 담아서 코로나19 극복에 총력 대응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인사 관련 7대 원칙을 저도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봤는데요. 7대 검증 위배 여부를 저는 검토를 했을 때 이상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7가지입니다.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멘탈, 부동산 투기, 음주운전, 성범죄, 성 관련 범죄 등인데 특별히 위배 여부를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 7개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도 확신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먼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후보자께서는 이제 삼선에 국회의원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삼선 의원 활동을 하시면서 본인이 아마 이제 느껴온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면서 아마 느낌과 소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의원 경험을 통해서 장관으로서 어떤 전문성과 역량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평가하는지 먼저 한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안부 장관 또 행안부의 업무 관련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 등에 대해서는 활동도 하고 또 제 신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경찰 개혁이나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제가 민정수석이나 또 법사위 활동을 하면서 쭉 해왔습니다. 그 변호사 시절에 의문사위원회 위원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과거사 관련 일을 했고 실제 제가 민정수석 할 때도 과거사 관련은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에 들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그 재난 관련해서 필요한 행안부의 일은 가장 중요한 게 협조하고 협력하고 조정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공직이나 또 삼선으로서 의정생활할 때 주요하게 생각했던 게 끝까지 협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일들이 또 거기에 필요한 약간의 능력 등이 앞으로 그런 국민 안전을 지키는 재난의 총괄 기관으로서 행안부 일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 후보자께서 그 함께한 시간 역사가 되다 이 저서가 있더라고요. 그 후보자 그 저서를 보니까 지방정부의 자치 입법권, 자치 행정권, 자치 재정권, 자치 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밝히신 책자를 봤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많은 의원님들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여야의 많은 노력을 통해서 통과를 했고 그 내용을 또 많이 담았습니다. 근데 본인이 저서와 또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나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동안 이야기했던 자치 입법, 자치 행정, 자치 재정, 자치 복지까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정의 큰 틀에서 국정의 이념으로서 지방자치의 자리매김이
됐으면 하는 것은 이제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번 지방자치법의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이제 논의해서 제외했지만 주민자치회 여러 우려는 충분히 있고 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굳이 조금 더 기대를 한다면 앞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규정 역시 지방자치법 개정 때 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방 그 자치회 관련 부분들은 또 본 의원이 지금 대표 발의 입법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통해서 부처와 함께 좀 장관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를 시키면서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특례시 지정 인구를 50만 기준으로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 많은 의원님들도 함께 고민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거 대신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 균형 발전, 인구 소멸 등을 고려해서 특례를 둘 수 있다는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하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50만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좀 이제 아쉬움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 시행일까지 한 1년 정도가 시간이 남아 있고요. 장관이 되시면 좀 균형 발전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특례를 둘 것인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미 이제 법안에 나와 있는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수요나 균형 발전, 인구 소멸, 도시 위기 등등의 기준이 이릉은 제가 앞으로 특례시를 추가로 할 때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논의 과정에 쭉 저도 확인을 해봤더니 구체적으로는 도청 소재지라든지 또 비수도권, 행정소요 등등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또 논거를 제시 잘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그 추가로 특례시 될 부분에 대해서 잘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청 소재지나 또 국가 균형 발전 측면을 잘 고려해서 좀 특례를 더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본 의원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 관련된 좀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추가해서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정부에서 이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예산을 투여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병으로 따지면 고용 위기 지역은 특별한 부위가 아프다고 그러면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은 온몸이 아픈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온몸이 아파서 이런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고민을 함께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추가 질의 때 답변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한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서울 용산구의 권영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울 용산의 권영세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전해철 후보자 내정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수임 관련 PPT를 좀 띄워주세요. 수임 기술보증기금. 앞에 우리 이명수 의원님이든가요? 질의하셨을 때 우리 내정자께서 IMF 때문에 이제 수임 사건들이 기술보증기금의 수임 사건들이 급증을 했다. 그래서 사실상 해마루가 받은 건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가 기술보증기금 외에 뭐 신용보증기금도 있지만 기술보증기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면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이게 IMF 직후 한참일 때 아니겠어요? 이럴 때 해마루에서 수임한 게 한 건도 없다가 뭐 3건 뭐 이런 정도 되다가 갑자기 이 2004년 5년 이때가 이제 전해철 후보자가 민정비서관이나 민정수석으로 가게 될 때지요. 이때부터는 갑자기 4년부터 7년까지 4년 사이에 794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이게
마찬가지로 4년부터 7년 사이에 4년간 772건이고 또 이 참여정부가 끝나고 이제 전해철 후보자가 이 민정수석을 그만둔 뒤에는 2008년부터 2016년 동안 9년간 한 건도 이 수임을 하질 않아요. 이거는 그러면 IMF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기보다는 그 우리 전해철 후보자가 해마라하고 연관이 있는 상황에서 민정수석 내지는 민정비서관으로 갔느냐 안 갔느냐 그 차이에 따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예, 먼저 말씀드리면 2004년에 제가 민정비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까지 약 3년 7개월 정도를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청와대 근무하는 그 과정에서 그 시간에 제가 해마루의 기보나 신보 그 사건 선임을 도움을 주거나 또는 제가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의원님이 갖고 계신 그 통계하고 제가 이제 아까 언론에 난 이유로 그 해마루에서 이야기한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숫자의 차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께 또 드려보겠습니다만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사건 수는 는 게 맞는데 그 전체 사건에서 해마루가 하고 있던 사건 선임의 비율은 크게 는 게 없다. 약 4.0%로. 이렇게 저는 해마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게 IMF 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시는데 IMF 직후에는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민정비서관 내지 민정수석이 되니까 저렇게 몇백 건으로 느는 게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예요. 그 최순실이 그 삼성 말 구입비가 뇌물로 된 거 아시죠? 그죠? 제가 그 IMF라고는 안 했고요. IMF로 인해서 제 얘기를 그 대답을 먼저 하시고요. 예. 알고 계시죠? 말 구입비가 뇌물로 된 거. 예, 외양상으로 보면 이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의원님 제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고액 후원자권 하나 또 보시죠. PPT 고액 후원자권으로 이 후보자가 2003년에 그 IT 기업 임원이었던 최모 씨라는 사람의 분식 회계사 모양입니다. 분식 회계 등으로 재판을 받는 거에 대해서 변호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예, 변론한 거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는데 그 후보자가 민정수석이었던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 때 특별 사면 복권됐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하고 2012년 그 사람으로부터 500만 원씩 모두 1,000만 원 후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기억하시죠? 예, 후원 받은 거 사실입니다. 이 사람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제 대학 동기이고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집행유예까지 분식회계로 받았는데 이게 본인이 민정수석으로 계실 때 본인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대학 동창이자 절친으로부터 이런 식의 사면을 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제가 역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언론에 보도자료 냈습니다만은 제가 변론을 한 거는 사실이고요. 또 그 최모 씨에게 후원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정수석 시절에 그 사면에 관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사면 절차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법무부에서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나서 대상과 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예를 들어 분식회계에 해당 또는 책임 경영, 전문 경영 등등의 기준에 의해서 사면 대상자를 정하기 때문에 제가 비록 민정수석이라 하더라도 관여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후보자 입장에서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법무부에서 주도를 하고 그다음에 민정수석과 협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사면이 경제 살리기하고 국민 대통합이라 그래가지고 경제인 일부하고 그다음에 정치인들에 대해서 사면을 했죠, 그죠? 예, 경제인, 정치인 그렇게 사면한 걸로 알고 근데 있습니다. 경제인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당시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대기업이나 무슨 큰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을 주로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도 대단한 게 이 문병욱 써낸문 그룹 회장하고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그 자기 측근은 배제가 됐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구체적인 그 사면 대상자 그리고 누가 사면됐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그 사면을 받은 후보자의 친구, 그 변호를 맡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무슨 경제 살리기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되게 잡아서 경제를 이상하게 만든 그런 책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 가까운 사람들은 뺐는데 거꾸로 민정수석은 자기 가까운 사람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린데 제가 사면에 구체적인 개인을 집어넣는 그런 역할은 전혀 하지 않았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수년 전에 몇 번 나왔었습니다. 언론에서 이야기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했지만 그 사면이 기준에 의해서 한다라는 부분이 명쾌히 저는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권영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경기의정부시 갑의 오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의정부시 갑 출신 오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후에 이런 지방재정 문제라든지 국세 지방세 조정 이런 문제는 가장 전문가이신 만큼 그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경찰, 소방조직을 소관하고 그리고 이 국가의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한마디로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가진 부처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먼저 이 재난안전관리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먼저 잠깐 점검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여름 집중호우 당시에